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세계 경제의 흐름, 또 정세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2024년의 대주제인데, 이 중요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쟁이에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비롯한 이 에너지 자원 전쟁이 기반이 돼서 패권의 어떤 전쟁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가 바로 오일머니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를 좀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책을 꼽아봤습니다. 이 배경에 이게 나무도 있는데 색감도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 이 책을 오늘 저랑 함께 북리뷰를 하면서 세계 패권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어떤 불안, 그리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간의 세계 주요 강대국 간의 어떤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북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독서 감상문이죠.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요, 히라타 다케오라고 그 와세다대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학교 내에 자원전략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 에너지 전쟁 지도라는 이 강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대학 내에서 16년 연속 화제의 명강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이 세계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흐름,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전쟁에만 좀 집중하고, 또 개발도상국의 어떤 자원을 확보한 그런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움직임,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자국 산업을 또 쇠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에너지 자급률을 또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에너지 안보라는 위협에 놓여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지정학적 불안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격동하는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조망하는 그 오버뷰적인 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미국, 중국, EU, 인도, 이렇게 세계 주요 열강들에 걸쳐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동남아나 호주, 브라질, 또 중동, 일본에 걸쳐서 이런 세계 열강들과 주요 대륙들이 어떻게 이 에너지를 놓고 격동하는 지정학적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틴 정권이 어떻게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 러시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문장을 좀 읽어보고 저의 추가적인 의견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2000년 이후 줄곧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푸틴 정권의 에너지 전략.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을 통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긋난 관계를 짚어본 다음 유럽, 중동, 중국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는 것이 2022년에 불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공이죠. 그 침공의 배경도 여기 담겨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2020년, 21년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있었고, 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금리를 끌어내렸죠. 그 막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가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됐으나 이게 나중에 2022년 정도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돼요. 이게 수요발이죠, 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2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죠.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는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이거잖아요.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러시아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고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은 자원 대국인데 이들 국가로부터 원활히 전쟁 중이니까 또 경제 제재가 있으니까 원활히 세계 주요 원자재 시장에 자원 공급이 안 돼요. 에너지나 자원 공급이 안 돼요. 이게 뭐죠? 공급발 충격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해지고 풀린 유동성으로 수요는 늘어나니까 경제가 회복되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무슨 일이 나요? 대란이 나는 거죠. 에너지 대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게 반영된 물가가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야. 22년 6월에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미국의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9.1%, CPI 기준으로. 이 9.1%는 우리 PD님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고물가예요. 41년 만에 고물가니까. 근데 미국만 그러냐? 유로피언 국가들도 워낙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영국, 유로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워낙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어 물가 상승률이 10%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물가가 등장하니까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불이 짚어진 거예요, 물가가. 그 물을 끄기 위해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물을 뿌린다는 건 다시 뭐예요?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을 동원한 거예요. 이런 고물가가 등장하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하고 지금 이런 모든 흐름 속에 에너지나 자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경제 환경에는 러우 전쟁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는 역시 자원이 있는 거고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 기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24년 한 해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 지정학적 불안이고 중동 전쟁이 만약에 확전된다. 그럼 국제 유가가 다시 $100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 2차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그럼 higher for longer,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상했던 대로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기류 속에 자원이 있다라는 것,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배경,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은 이 러시아 접근입니다. 지금 1인칭, 2인칭, 3인칭을 구분했을 때 러시아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중요한 나라다. 벌써 중요한 기류가 흐르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체코 등을 경유하여 독일로 천연가스가 대량 수송된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독일로 운반되어 국내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으로 수출되므로 독일의 우크라이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니까 독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비중이 우크라이나를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했었죠.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분리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신경전이 시작됐었다라고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등장한 기업이 가스프롬.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죠. 이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 관리권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당연히 러시아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아예 우회해서 벨라루스, 폴란드 이를 경유하거나 혹은 흑해를 통과하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죠. 그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전개됩니다. 뭐 그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삼가하고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대용량 파이프라인을 손에 이제 넣기 시작했고, 그럼 2011년에 독일과 러시아를 직통으로 잇는 그 파이프라인 굉장히 유명하죠. 노르트 스트림이 개통됐고요. 그리고 21년에는 이걸 한층 더 용량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더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노스트림 2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됐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굉장히 많은 그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라인이 형성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유럽과의 관계를 한번 규명해 볼게요. 도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표 21페이지에 있는 3번 도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원유와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EU 전체로 보면 EU가 수요하는 원유의 25.7%가 러시아산입니다. 천연가스의 38.7%, 거의 40%죠. 근데 이거는 EU 가맹국, EU 회원국 전체를 평균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일부 국가들 말씀드릴게요. 체코,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코비치, 우리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아시죠. 세르비아,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몰도바 공화국 이런 나라들은 그들이 이용하는 천연가스의 100%가 러시아산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유럽한테도 지시를 했죠. 동맹국이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그럼 이런 나라들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대란이 오는 거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도 솟겠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밖에도 좀 굵직한 나라들 볼게요. 굵직한 나라들. 독일이 65.2% 천연가스. 65.2%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 요소 공급 차단했었던 일 기억나시죠? 중국이. 물론 96%나 이 요소를 중국에 의존을 했었지만 요소가 미치는 영향과 천연가스나 석유가 미치는 영향은 레벨이 다를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밖에 좀 굵직한 나라 중에 이탈리아가 43.3%. 예. 그리고 또 루마니아 44.8%, 네덜란드 30.3%. 이런 많은 나라들이, 아일랜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75.2%. 정말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이만큼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통해 비롯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죠.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유럽의 동참을 원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독일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했는데 독일이 뭐 지원했는지 아세요? 그때 헬멧 지원했어요. 많은 주요 유러피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할 때,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지원할 때 헬멧 지원했다고요. 그만큼 독일이 친러 성향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전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석유 한 방울이라도 납니까? 한 방울도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나라한테 함부로 그 나라의 적대국에게 무기를 추가 공급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에너지 차단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이 독일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바로 에너지에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오펙 플러스 멤버로서의 러시아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23페이지 도표 4번 보시면요. 오펙 국가가 있고요. 난오펙 국가가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오펙 국가 기존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 오펙 회원국 더하기 러시아 기타 국가들, 이게 오펙 플러스인데, 오펙 플러스는 전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유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유 생산 전체액의 60% 이상이 오펙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결국 원유 가격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겠죠. 오펙 플러스 원유 공급 안 할래, 생산량 늘릴래, 이것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는 거예요. 근데 오펙 플러스 중에서 생산량이 독보적으로 많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오펙 회원국의 리더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오펙 플러스 체제에서는 러시아가 함께 마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러시아가 25.82%, 사우디아라비아가 23.68%, 러시아가 더 많아요. 오펙 플러스 회원국 중에서. 그러니까 이 오펙 플러스가 세계 에너지 패권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데, 그 중에 러시아가 사우디와 함께 마청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22년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증산 요청을 했다. 왜? 22년 7월에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니까 더더군다나 유러피언 국가들이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려면 원유 공급이 충분해야 돼. 국제 유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근데 오펙 시대였다면 비교적 쉬웠죠. 그게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 체제니까 이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의향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41년 만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의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가 뭐 한참 있지만, 뭐 에너지 분야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중국과 에너지 교류를 확대하면서 관계를 더 굳건히 해 나가고, 또 그 에너지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동맹국적 지위를 더 확대해 나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전 들렸거든요. 이 지정학적 그 현상을. 근데 그 안에 러우 전쟁을 앞두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중국과의 더 단단한 교류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고요. 2022년 2월 4일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러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그 회담에서 천연가스를 러시아 극동에서 중국으로 추가 공급하는 그 양을 한 5배가량 확대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근데 2월 4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러면 일부러 체결한 듯한 타이밍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황상.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를 상상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전쟁의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나토가 역시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좀 줄이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급량을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 파트너국이 누군가요? 바로 중국인 거예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고 천연가스도 탈러시아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판매처를 찾아 러시아와 글래스고 합의에 따라 석탄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국 양국 모두의 이득이 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과의 어떤 은밀한 에너지 안보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결국 러우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국적 지위를 더 견고히 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다 에너지가 백그라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러시아로서는 어쨌든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출만 한다면 뭐 남는 정서라고도 볼 수 있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것들도 다 한 몫을 합니다. 어쨌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정말 막대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요.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다 했는데 95페이지에 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표 2-2인데요. 러시아가 석유 생산 상위 10개국 중에 2등이에요. 미국 다음. 천연가스 생산 10개국 중에 2등입니다. 석유 수출 상위 2위고요. 천연가스 수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 생산이나 수출에 있어서 고르게 1, 2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순위를 나누면 러시아가 1등이에요. 자, 그만큼 러시아의 석유 수출 국적 혹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국적 지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지위를 또 유지하기 위한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있죠. 국영기업 앞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예요. 푸틴 정권은 에너지 전략을 이용해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최전선에는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 같은 국영기업이 있다. 러시아는 국영기업의 육성을 통해 천연가스와 석유의 생산량, 수출량, 매장량을 증대하고 에너지 전략의 기반을 다졌다. 가스프롬부터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러시아 최대 기업이죠. 또 세계 1위의 가스 회사입니다. 가스프롬. 가스프롬은 102페이지 가겠습니다. 거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90%를 생산하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의 88%, 전 세계의 23%를 차지한다. 가스프롬이 소유한 파이프라인 전체 길이가 15만 2천 킬로미터, 직원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된 후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구소련 바깥까지 수출을 확대하며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스네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로스네프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최대를 넘어서 세계 최대 국영 석유 회사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빼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각종 중동 분쟁이라든가 마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각종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가 윤택해진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중동 불안이 이야기되고 또 원유나 자원 공급이 부족해지는 공급망 대란이 올 때 오히려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엄청난 영업이익을 영위할 수 있죠. 이런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러시아 국민 생활 수준이 오히려 향상되는, GDP가 올라가고 경제적 충격은 있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충분히 메이크업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배경으로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러시아가 에너지라는 것을 무기로, 마치 북한이 핵을 무기로 뭔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외세로부터의 침략이나 어떤 조정을 당하는데 좀 회피하고, 또 북한 내에서 그 김 씨의 어떤 다이너스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히든 카드로서 핵을 쥐듯이 러시아가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그 지위를, 영향력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강대국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얘기를 했다면 미국 얘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셰일 혁명을 이룬 나라죠. 정말 그 셰일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죠.
그리고 심지어 수출국으로 아예 전환을 시켰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2024년 11월에 미 대선이 있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바이든은 또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유엔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죠. 이게 기후변화 움직임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로 두 대통령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 에너지니까 또 역시.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나 이런 영역을 더 촉진하고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석유화학 산업을 더 중심으로 둔 산업으로서 영위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두 정부가 그동안 달랐기 때문에 역시 미 대선의 결과 누가 또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2기가 되느냐, 트럼프 2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에너지 전쟁이 또 달라지죠. 양상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를 둘러싼 미국, 또 미국을 둘러싼 이 에너지 전쟁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책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전쟁 지도라는 책을 저랑 함께 보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북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저의 소감과 저의 의견도 좀 담아드리면서 뭐 김광석 스타일의 독서 감상문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